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본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니브 클래스에 모인 이유는요. 네. 지금 한창 수시 시즌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의대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셨던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의 수험생 시절을 꾹꾹 눌러 담은 수험생 노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가 두 명이 함께 왔기 때문에 각자가 작성한 수험생 노트를 바꿔서 한번 잘 털어보려고 합니다. 수험생 노트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신 고교는 신목고등학교이고요. 출신 고교는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근데 나는 이제 일반고를 다녔으니까 자사고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사고를 다니면서 입시나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실 그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 이런 학교 유형보다는 정말 학교 바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애들이 안 자려고 다 교실 뒤에 키다리 책상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또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쉬는 시간 종 땡 치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줄을 쫙 쓰고 소름 돋아. 그리고 또 입시에 대한 관심도 확실히 이화여고가 훨씬 좀 높았던 것 같아.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왜냐면 고대 의대에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수능 성적까지 보면은 100분이 국어 100, 수학 96, 생물 99, 지원 98, 영어 1, 한국사 1 이렇게 받았네요. 연정이의 수능 성적을 한번 보면은 수능은 국어 1, 수학 1, 영어 1, 한국사 1, 화학 1, 2, 생명과학 2, 2 이렇게 적혀있네요. 다음으로 내신. 일단 전교 등수 1등이고 총 내신은 1.27. 1학년 1학기 때는 1.08. 1학년 2학기 때도 1.08.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합쳐서 1.38.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무려 1.0. 각성해가지고. 각성을 좀 많이 했나 봐. 이제 또 제가 연정이의 고교 내신을 한번 보면은 총 내신이 일단은 말이 안 되고 3학년 2학기까지 포함해서 1.11이고 전교 등수는 모르지만 뭐 당연히 이과 1등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가 나랑 똑같아. 1.08이고 1학년 2학기 때가 1.15고 2학년 1학기가 1.0이고 무려 2학년 2학기가 1.11, 3학년 1학기가 1.15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그럼 언제부터 의대를 가려고 이렇게 내신 관리를 시작한 거야? 고1 때까지는 뭔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과를 간다면 의대를 가고 싶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약간 탑과 탑을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문과 이과를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의대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나도 소영이랑 좀 비슷한 게 의대에 대한 흥미는 한 중3 때쯤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의대를 내가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고3 때 했어. 그래서 고1, 2 때는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신 관리도 됐던 것 같고 초반에 열심히 하게 되면은 좀 관성처럼 뭔가 맞아. 쭉 하게 되잖아. 처음에 좀 열심히 했던 게 컸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게 공부가 관성이라 맞아. 처음에 뭔가 잘한 경험이 한 번만 있으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연정이가 지원한 수시 대학이랑 합격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지원한 대학교는 서울대 의과대학 1반 전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접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우수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 인재 전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교 추천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반 전형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정이가 붙은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접형, 가톨릭대학교 의대 학교 추천형 이렇게 두 개를 합격을 했네요, 무려. 네, 소영이의 수시 지원 대학을 한번 보면 서울대 의대 1차 합격, 하대의대 1차 불합격, 그 다음에 고려대, 경희대, 이대 합격, 경상대 교과 합격. 저도 이제 전형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연정이랑 똑같이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을 봐가지고 아마 면접 때 만났을 수도 있어. 오전이야? 오전이야. 오전이야?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걸로. 근데 너는 딱 봤을 때 정말 내로라 하는 의대를 골랐었잖아. 유튜브? 너는 지원할 때 약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 붙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감이 있지 않았어? 나 그냥 뭐라도 하나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대만 붙을 줄 알았어. 나랑 비슷한 약간 느낌의 그 아는 분이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서울대만 딱 붙으셔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어, 다 오케이. 떨어졌는데 서울대만 맞아. 붙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나도 사실은 다른 거 막 떨어져도 서울대 갈 줄 알았어. 마음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뭔가 전교 1등들은 1차를 붙으면 그래도 학교까지는 간다 이게 있었어서 진짜 뭔가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면접을 면접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울 뻔했던. 울었어. 그래서 이제 매우 궁금했던 연정이의 공부법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대전제가 멋있어. 무슨 과목이든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모르면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조금 더 고민해보다가 그래도 모르면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 나는 항상 기억나는 게 교과서나 부교재가 있으면은 그 앞에 항상 포스트잇이 붙여 있었어. 그래서 공부하다 궁금하면 거의 다 적어놓고 뭐 해결되면은 줄 긋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인강을 안 들었다 했는데 인강 안 들었어? 끄는 적은 있는데 끝까지 들은 적은 없고 나는 실제 사람을 봐야 돼. 실제 선생님의 눈을 봐야지 집중이 되는 성격이어서 굳이 따지면 학원을 더 갔던 것 같아, 인강보다는. 인강이 진짜 활용하기 좋은 건데 내가 활용을 전혀 못했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그랬는데 혹시 너는 좀 잘 들은 것 같이 얘기해. 어땠어? 내가 수학, 과학을 못했어가지고 수학, 과학만 들었었는데 오히려 나도 학원을 다니다가 고3 때는 나한테 맞출 수가 없잖아, 학원 스케줄. 그치. 그래서 고3 때는 오히려 인강에 의존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특히 내신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엄청 중시했어.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랑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물론 이해를 한 다음이긴 하지만 모조리 다 외웠어. 특정 개념을 물어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게 다 기억나면서 그거를 그냥 바로 읊을 정도로 외웠고 암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얘기를 살짝 하면은 나는 거의 다 통으로 모든 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읊으면서 외우거나 쓰면서 외웠는데 이제 쓰다가 손이 아프면은 읊으면서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그러다가 또 목이 아프면 다시 손으로 쓰고 이거를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 사실 통암기를 안 하면은 조금 마음이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내신은 특히.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개념을 더 많이 보고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3 때 넘어오면서 수능을 대비했을 때는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영이의 공부법을 이 타이밍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소영이는 과목별 공부법인데 수능 공부에 대해서 써줬는데 먼저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국어는 5시간, 영어는 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국어는 수특이랑 수완을 꼼꼼히 봤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열심히 봤다고 하네. 비문학은 되게 기호화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만의 기호를 정해서 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표시를 해두거나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게 했던 거 그런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가 제일 중요했던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문법은 틀린 거는 따로 모아서 정리해두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점점점이 찍혀 있어요.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수학은 정말 양치기가 답이다라고 점점점 맞는 것 같네요. 네. 수특 수완은 3-4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고 특히 평가원 기출은 풀이를 외울 정도로 서너 번 정도 풀었다. 수학에서 놓치기 쉬운 게 수학은 워낙 사설 모의고사가 진짜 거의 홈스처럼 많잖아요. 쏟아져 나오지 마. 또 사설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제가 딱 그랬던 학생으로서 그거의 부작용을 한 한두 달 전에 깨달아서 다시 백투베이직으로 하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후회하지 마시고 기출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수학이 한 100분 정도 안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킬러 문제 빼고는 적어도 1시간 내에는 다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려면 오히려 킬러보다 그 앞에 중상위 문제를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영이가 방금 말해준 것처럼 기출문제도 복습 제대로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을 했어. 소영이는 이제 공부 스트레스를 그날 먹고 싶은 음식 먹기, 국룰이지. 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 가기, 이것도 국룰이죠. 부모님이랑 드라이브 가거나
침대에서 둥가둥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적어줬네요. 아, 그렇게 적었어? 여기요. 윤정이는 어떻게 해결했나 보면은 성적이 낮거나 실수하면 노력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부터는 예민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되게 대인배 정신을 가지고 있어. 데이메인 척? 대인배.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잖아. 문제 하나에 나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그렇게 좀 크게 생각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다들 스트레스 해결법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뭔가 스트레스에 되게 둔감한 편이었던 것 같아, 저희가. 그래서 우리 서로 생기부 보고 약간 놀랐잖아. 너무 놀란 게 나는 내 거 보는 줄 알았어. 우리 공통점이 약간 특히 학생회나 뭔가 자치활동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어.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우리 둘 다 의대 지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늦게 준비를 시작한 편인데 그래도 뭐라도 노력을 계속했어. 나도 고1 때부터 약간 좀 맛보기로 조금씩 넣어놓긴 했어. 나 좀 관심이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의대를 지원해서. 둘 다 약간 신경을 계속 썼던 것 같고 세특 같은 것도 봤을 때 그래도 좀 계속 진로랑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게 공통점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생기부에 대한 총평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은정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하고 뭐라고 적어줬냐면 좋아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찾는 사람,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생기부에 담긴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 나의 사소한 행동, 모습들을 기억해서 써주신 부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고 감사했고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셨다면 나를 더 좋게 봐주셨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윤정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라고 써줬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직접 민망 싸네요. 뭐 다양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특성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 학교가 이화 학당이었어서 유관순 열사님께서 다니셨던 곳이어서 그 내가 학교 다닐 때 3.1운동 100주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만세운동 같은 것도 하고 현대 독립선언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 뉴스에도 나오고 대의원회 의장 같은 것도 하고 학급 회장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그런 거. 진로랑 관련돼서는 수학, 과학, 확률과 통계 뭐 미적분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는 진로랑 관련된 내용들을 다 넣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영어랑 의학이 딱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잖아. 사실 좀 더 이과 과목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난 영어 같은 데에도 항 PS 항체에 관한 영어 글을 읽고 뭐 이를 HIV, CD4, T세포 막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어떻게든 좀 찾아서 넣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의학과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특 같은 거를 쓸 때도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만 쓰지도 않고 통계랑 관련해서 보건학적으로도 쓰고 그냥 되게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깊이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그 다음에 소영이의 생기부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모든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의학과 관련지어서 최소 하나 이상의 활동을 했던 것. 맞죠. 똑같죠?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다음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란 게 잘 드러난 것 같다. 매년 학급 회장도 하고 축제 준비하고 학생회 활동도 했었다. 그것도 똑같아. 뭐야 우리? 이거 좀 소름 돋는데? 진짜.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거 생기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일단은 제일 먼저 모든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든 의학이랑 연관을 시켜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반고를 제가 하다 보면 대학을 와서 느끼는 건데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뭔가 내가 했던 활동의 깊이가 열심히 해도 그 깊이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든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 생기부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다들 자고 있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하줄기세포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서 뭐 테라토마 제어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암세포 이식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찾아서 굳이 선생님께 보고서를 낸다거나 선생님 제가 이런 걸 써도 될까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생명이나 화학, 수학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생명과학 1에서 2로 넘어갈 때 뭐 생명과학 1 때는 광유전학에 대해서 처음 접했다면 뭐 생명과학 2 시간에는 그게 왜 이온 통로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결 지어서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주어진 환경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한테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하시지 않으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학생답게 노력하는 그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배우는 거는 들어와서 배우면 되잖아. 진짜 본과 1학년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와서 내가 쓴 이 광유전학이나 너가 쓴 CD4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그때는 막 있어 보인다 싶어서 썼지만 와서 보면 정말 별게 아니고 교수님은 얘가 이걸 뭘 한다고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냥 진솔하게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생기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기부를 한 수로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의문을 하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육각형처럼 좀 관심도 많다는 걸 드러내고 열심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공통점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공부 말고도 다양하게 하고 진짜 뭐 많이 하긴 했다. 지금은 다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못 살아. 다음으로 의대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준영이는 내신과 수능을 꼼꼼하게 모두 챙긴 것이다. 의대는 소수점까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가 대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공부한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적어줬네. 연정이가 의대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저는 이건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이라고 적고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입시 체제와 수시. 이걸 운이라고 총칭했는데 그게 저는 연정이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좋은 스승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적어줬네요. 난 반성해야겠는데. 아니 결국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나 약간 좀 포장을 잘 한 건데 내가 공부나 일에 있어서 좀 완벽주의가 있었어. 그래서 수시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생기부잖아. 근데 나한테 항상 중요했던 거는 뭐 수행평가 이런 거를 적당히 얼른 해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큼 해서 내는 게 나한테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생기부에 잘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의대 혼자 힘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 돌이켜보니까 다들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맞아. 그 다음으로는 의대를 준비했던 환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모님의 교육 방식. 부모님이 날 믿고 있다는 게 정말 와닿았던 것 같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했던 것 같다.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서 공부 자체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캐묻기보다는 좀 잠 못 자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시험 보고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위로해주신 게 돌이켜보니 큰 힘이 얻던 것 같다 라고 적어줬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진짜 고3 때 부모님들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 맨날 걱정너였잖아. 엄마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사실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못하는 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너 지금 이 정도 하면은 뭐 이 정도 간다라는 팩트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뭐 앞두거나 뭐 시험 앞두거나 이렇게 멘탈 케어가 필요할 때는 그런 사실보다는 그냥 자녀가 그 듣고 싶은 말을 뭔가 진심 어리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제 부모님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연정이의 부모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적어준 걸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일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너가 하고 싶고 필요한 걸 말하면 지원해줄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다. 뭐든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잘 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연정이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준 곳인 것 같아. 관심과 무관심 그 사이에 어딘지. 맞아.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관심 받고 싶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어떤 관심을 줬냐면 약간 정신적으로는 언제든지 뭔가 지지해주고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해주셨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신 그런 무관심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 중에는 엄청 케어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모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사실 조금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그냥 다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제 공부, 제 일은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줬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로서의 최선을 해준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정이가 되게 귀엽게 여기 문자 내용을 삽입해주는데 어머니께서 뭐든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잘 될 거야. 끝나고도 소리 지르고 천천히 눈웃음 하트 이렇게 해주는데 연정이가 알았어 끝나고 전화할게 파랑 하트. 원래 이렇게 맨날 다정하진 않아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가 수능 마이너스 100일이었는데요. 수험생분들도 엄청 떨리고 그러겠지만 더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이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고3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엄청 많은 걸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도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였거든요. 그게 너무 저도 속상했었는데 하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답니다. 저희를 좀 옆에서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게 오히려 중심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인생이잖아요. 저희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조력자다라고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히 해라라는 응원과 안 돼도 뒤에서 응원해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느껴진다면 공부하는데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막 너무 떨려하고 합격 그 통보 받았을 때도 저는 안 우는데 부모님이 우시고 그랬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몸만 건강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주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중간고사를 대비했는데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공부 방법에 어떠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거에 따라서 성적은 워낙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신 따기 힘든 그 외고에서 5등급에서 1등급까지도 올렸고 끝내 전교 1등을 탈환한 적도 있는 박초서 학생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호문학과 21학번 박초서라고 합니다. 실은 5에서 1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5등급을 딱 받고 나서 성적을 올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내가 멍청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그냥 다른 옆에 친구들 보면 외고였으니까 다들 블랙라벨 같은 거 풀고 자이스토리 풀고 심리 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푸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걸 풀어야 될 것 같고 기출문제집 당장 안 풀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그냥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5등급을 받고 나서 그걸 내려놨어요. 내가 진짜 못한다.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먼저 알자 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모르는 거랑 아는 걸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방법을 했었던 건데 이게 요즘 와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고1 때는 그런 거 몰랐을 거고 네. 메타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화두가 되기는 하지만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으로는 항상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용어적으로 메타인지라는 말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를 했을 때의 장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것. 내가 못한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일단 객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방법이 보이니까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내가 아는 부분은 뭐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해도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요만큼을 지금 해내려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공부해야 하는가 내가 모르는 걸 쫙 적어놓고 요것들을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만큼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눈에 딱 보이니까 딴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화를 통해서 인지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된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랑 모르는 게 구별이 되니까 아는 건 조금은 바로 되고 모르는 것만 깊게 파고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시간을 아껴서 단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이것을 내가 중간고사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그쵸, 실은 그쵸. 그렇게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 각자의 방법이 좀 있는 편인 것 맞아요. 같은데 초소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이거 설명해볼게 한번 봐봐 하고 이런 데 나와서 막 쓰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아 내가 이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고 또 친구들이 언제나 와서 앉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백지 같은 거 노트나 아니면 A4 용지 같은 데다가 제가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다 써낼 수 있으면 그러면 아 내가 아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봤는데 아 뭔지 모르겠어 못 쓰겠어 라는 내용이 생기면 아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중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문제를 풀고 맞추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제가 그랬었어요. 그죠? 계속 익숙한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아는데 맞아요. 그 동일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 개념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나왔다고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설명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목차만 보고 내가 직접 다 써보거나.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실제 성적이 오를까라고 맞아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아, 쓰라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직접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1 때 39점 시기에 썼던 노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암기를 그치, 했어요. 통암기. 통암기를 하고 아, 나 지문 내용 다 하니까 나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39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암기가 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양도 워낙 많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 방법을 바꿨던 게 일단 목차처럼 내가 뭘 배웠는지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영어 지문을 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당시에 이제 35개 지문이 있었고 요 35개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요걸 보고 제가 영어로 이 지문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 또 변형이 될 것 같은 문형 포인트 혹은 요거의 어떤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을 영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 제목만 본 다음에 그 제목을 보고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다 어떤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어야 했다 하는 것들을 싹 적어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제목을 딱 보면 내용이 다 생각나게끔 해서 내용을 적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죠? 그 정도는 최소 걸려야지 자기만의 공부법, 네.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공부법.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때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를 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교 1등 찍었어요. 딱 그것만 네, 넘어가면 진짜. 이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공부 방법이 되게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더디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훨씬 더 빠르게 성적이 올라가는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실제 초등학생이 이 방법으로 아이들도 지도하고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과외도 하고 있고 또 중학교에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메타인지 공부법 제발 써라 진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실제로 또 성공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제가 이 방법 알려줘도 안 하지. 네, 진짜 당장 저는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한 명의 학생이 크게 성적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랑 같은 학교 후배예요. 고3 겨울방학에 저한테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등록금 이만큼 냈는데 외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넌 진짜 모든 걸 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할 수 있겠냐 나를 한번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알겠다 쌤을 믿겠다 얘기해갖고 저랑 같이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겠지. 네, 방법이 잘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었는데 음. 이 친구의 방법을 조금 바꿔주니까 이 친구가 바로 5등급이었는데 원래 1등급까지 한 번에 성적을 쭉 올리더라. 올라가서 영어 1등급으로 이 친구가 마무리를 했어요 내신을.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법만 조금 바꿔줘도 바로 진짜 눈에 띄게 성적이 훅훅 오르잖아요.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메타인지를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메타인지 공부법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저는 일단 한번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메타인지 공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라던가 조건이라던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멘탈. 제가 진짜 쿠쿠다스예요. 쿠쿠다스의 자존심만 드럽게 세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메타인지 방법을 써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시간
시간이 걸렸고 솔직히 자기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걸 한 번에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이번에 바꿨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전에 했던 것만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막 저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럴 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 싶었고 또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거라서 백지 쓸 때도 내가 쓸 게 없어. 아무것도 안 써서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좀 멘탈?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도 학생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면 아이들은 더 조급해 할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이러한 멘탈적인 부분은 부모님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메타인지 같은 게 나중에 갈수록 좀 빨라질 수 있어도 처음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옛날에 그냥 어영부영 공부했을 때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요거를 위해서 나만의 원칙을 세웠던 게 18-6, 19-5, 24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학년 때는 18시간 공부하고 6시간 자고 2학년 때는 19시간 공부하고 5시간 자고 3학년 때는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약속을 정해놓고 요 시간만큼은 무조건 나 스스로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뭐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과외를 받는다던가 하면은 물론 시간이 이 정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험 기간 아닐 때 평일 순공이 6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메타인지 방법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소학생이 했었던 포인트는 최소 중기말고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나의 순공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 한 6시간 정도 되면 더 좋고 지금 현재 근데 보통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만 다니고 숙제만 하면서 순공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조금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추가로 조금 더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오픈해 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메타인지 활용하려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할 때 진짜 꿀팁. 이거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내신 교과서로 사용했던 교재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해요. 네, 알록달록하게 내가 아는 건 모르는 걸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고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건 제가 처음에 몰랐던 거. 한 가지 색깔로 칠해요. 그리고 두 번째 봐도 모르는 거 다른 색깔로 칠하고 세 번째 봐도 모르는 거 다른 색깔로 또 칠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각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는 메타인지 초기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가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모르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된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고 혼자 할 수 없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5등급이었을 당시에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혼자서 난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외고에 딱 입학을 했는데 받았던 성적이 이제 39점. 내가 영어를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딱 처음 들었어요. 그게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 하겠어. 당연히 봐도 독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끝이었으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받았는데 이 과외도 쭉 받으면 안 돼요. 과외를 받고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 도움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 한 1년 정도를 과외를 받았었고 과외 받을 때는 항상 2등급, 3등급 정도였던 성적이 과외를 끊고 나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지금 혼자 할 수 없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받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초소학생이 아주 단계별로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써보거나 설명해 보거나 하는 방법을 썼던 것.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솔직히 멘탈이 계속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멘탈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결국 전교 1등까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지금 초소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왔거나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단계별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귀한 얘기를 오늘 초서학생에 나와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거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고 진짜 찐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나의 소신을 밀어붙여서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예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강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간고사를 앞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온양 한올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일반고였습니다. 학교 내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일반고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과목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내신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1학년 때 1.0, 2학년 때 1.0, 3학년 때까지 1.0을 유지를 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고사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1학년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첫 시험일수록 선생님들께 너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자기주도 반이 형성이 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입생들은 중간고사 성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과목당 수강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1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 거기 수강 인원이 50명이었었거든요. 전교생은 260명인데 50명만 이 과목을 수강을 해서 1학년 때는 1등급이 11명까지였다면 2학년 때는 2명으로 확 줄었었죠. 그리고 3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내신 나오는 과목이 2학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부담이 혹시 덜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내신 나오는 과목이 2, 3과목 혹은 한 과목인 친구들이 그 과목만 엄청 죽어라 파서 더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신 성적이 대학교에 반영이 되는 마지막 학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앞으로 남은 기간 벼락치기 화이팅!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공부하라는 소리냐라는 얘기가 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수업을 몰입해서 듣기입니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 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수업을 몰입해서 듣는 게 정말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몰입해서 들었냐면 일단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거는 제일 기본이었고 그리고 시험이 임박할수록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힌트를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저는 시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봤던 자료가 교과서다 보니까 교과서에 단권화해서 필기해 두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면 선생님들께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시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중요하시고 그만큼 친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선생님들도 깨우실 거잖아요. 혹시 수업을 쭉 하시다가 가만히 있던 애를 좀 흔들어서 깨우시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2,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복되고 선생님들께서 좀 강조해 주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별표를 해두고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스텝 2, 학교 기출 활용하기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학교 기출을 꼭 풀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기출이 있다면 무조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학교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기출을 한번 가볍게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 팁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올해는 변형해서 출제가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 기출에서는 인권에 대한 법 조항이 일부 발췌되면서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법 조항인지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몇 조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몇 조항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 법 조항인지를 외워놨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행복권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두 골라보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변형이 더 가능할지, 어떻게 이번에는 출제될지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 3, 시간을 내서 공부하자. 모든 친구들이 시간이 다 부족한 시점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조금 더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요.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얼마만큼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투리 시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어요. 그때 2-3시간 정도는 다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러 가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때 보통 영단어를 가끔씩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껴있는 쉬는 시간 그 10분, 그 다음에 이동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저는 주로 자투리 시간으로 활용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모든 과목을 다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반영되는 과목을 체크를 했었고요. 내가 만약에 이공계열이다 라고 하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위주로 해서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수강 인원 그리고 1등급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오히려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피날레 완성은 스텝 4, 암기입니다. 미친 듯이 암기를 하면 결국에는 일반고 내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암기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는 최대한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요약 노트를 따로 쓰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첫 시험에서 요약 노트를 정리를 했었는데 시험이 이 노트에 내가 정리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외의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내신은 요약을 할 게 없구나. 그냥 모조리 다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읽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 이쪽 페이지 어떤 쪽에 이 그림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억이 어떤 이미지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지복습인데요. 이건 제가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고 암기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이어서 이거는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과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동물세포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맨 처음에는 어떤 목차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합니다. 꼼꼼하게 암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숲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짚은 다음에 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운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온 건데요. 이거를 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웠던 부분을 다시 내가 형광펜을 지워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가 외울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우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다 읽었다면 그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필기로 쭉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저는 검은색 펜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쓰고는 했었고 파란 색깔 펜으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나 안 쓴 부분 혹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결국에는 내가 다시 봐서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이걸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적어두고 암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면 내가 제대로 암기를 진행을 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벼락치기는 결국에는 엑기스만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엑기스를 파란 펜으로 필기했던 걸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란 펜이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암기를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이 끝나면 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진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자리야. 항상 나는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에 부족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번 시험에서만 그걸 느끼고 그걸 다음에 개선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은 절대 개선되지 않거든요. 절대 시험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꼼꼼히 하시면서 꼭
꼭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벼락치기가 효율로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험도 벼락치기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다음 시험에서는 벼락치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동안에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윤여정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빠른 친구들은 한 2주가 남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저희 유니브 클래스가 항상 시험을 잘 봤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등학교 이과 전교 4등 졸업생이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재학 중인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고등학교 3학년 이과 1등 미래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미리 보내주신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재학생이신 심영성님의 내신을 보면 저는 1학년 1학기 1.79, 1학년 2학기 1.29, 2학년 1학기 1.32, 2학년 2학기 1.48, 3학년 1학기 1.23, 3학년 2학기 1.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2.8로 시작한 맞습니다. 건데 이거를 딱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합쳐서 1.79로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 비법은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그 비법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과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우님은 좀 어때요?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나와 있는데 학기별로 얘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지금 등급이에요?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올 1등급, 2학기 때 통합사회에서 하나 2등급 나와서 1.13이었나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올 1, 2학기 때 일본어하고 화학에서 2등급이 나와서 2학년까지 최종 등급 1.07로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지금 내신 등급이야. 그러면 자신 없는 과목은 없어요? 제가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가르쳐 줄 만큼 잘 그래도 하는데 체육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체육을 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체육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의 본질인 거잖아요.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학기의 시험은 중요한데 일단 졸업을 하고 보니까 왜 중요한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내신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더욱 확장시키고 또 확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학년 때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쳤다고 해서 기말고사 잘 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그 자체부터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학년마다 이유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공부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시간의 분배. 중간고사 몇 주 전부터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셨나요? 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5주 정도를 잡고 중간고사를 또 기말고사를 대비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주였지만 적어도 4주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상우님은? 저는 좀 특이하게요. 학력평가 끝나는 시점이 내신 시험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학평이 3월 24일이잖아요. 3월 말쯤이니까. 그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고 6월 학력평가가 6월 초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4주 정도 한다고 그렇죠. 봐야겠네. 4주 정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4주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명성님은 내신 기간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5시 정도가 됐었습니다. 주중에는 5시간 반에서 6시간 사이, 그리고 또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던 그리고 것 잠은? 같습니다. 잠은 제 특성상 6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학교 수업을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최소 6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기말고사 대비할 때 학교 수업 안 듣고 막
외우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신만 볼 땐 그죠? 네, 네.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순공 시간은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평일하고 비슷하게, 토요일에는 한 12시간 정도. 잘 놀다가 밤 10시쯤부터 공부를 해서 2, 3시까지 공부하고 자기 정말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서 다 날리고 다른 친구들 거 필기한 것들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시간 날리고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새벽 3시에 자게 되고 또 못 듣고 또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도 물론 두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부분은 내신 대비 기간에만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럼요. 감을 잃으면 제 실력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수학은 정말 암기 과목보다는 내신 기간이든 비내신 기간이든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수학은 중기말고사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량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출제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출제자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신만큼은 수업을 집중해야 하는 것. 마지막 진짜 강조한 게 잠은 일정 시간을 꼭 자는데 그 시간이 가급적이면 규칙적이어야 한다. 이게 이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에서 아마 좀 공통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표 짜는 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한번 스케줄표 짜는 것들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일단 월간 계획표랑 주간 계획표를 다르게 짰었는데요. 일단 월간 계획표를 보자면 어떤 요일부터 어떤 요일까지는 어떤 공부 이렇게 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계획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집을 끝내겠다 아니면 교과서 몇 단원까지는 공부를 하겠다 라면서 공부를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이지 수에 연연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지 수에 연연하게 돼서 오늘 이 페이지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서 저는 공부량, 공부 시간과 문제집 정도만 계획을 했었고 자세한 페이지까지는 적지 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상우님은? 저도 방금 졸업생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페이지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분량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분량.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중 뭐 일부분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 단위로 끊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나마 이제 친구들이랑 응모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몄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적었어요. 그냥 까만 글씨로 쬐끄만 노트에다가 쓰고 한 거는 이게 동그라미 치고 안 한 거는 과감하게 밑줄 그냥 긋고. 스케줄러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볼 수 있는 또는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신경 안 쓰고 쓴다는 점. 공부량이나 시간으로 하지 디테일하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꼭 하겠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점 정도가 지금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게 학생들마다 다 어렵고 힘든 것도 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전 과목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별 내신 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섭님께서는 자신 있는 과목이? 저는 일단 수학이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가장 타격과에 비해서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공부가 가장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고 숫자를 약간 바꿔서 출제가 됐었는데 또 이 출제된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만났을 때 간혹 오래 걸려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풀면은 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못 봤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과서 공부도 좀 철저히 해서 숫자 바꿨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내신에서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신 수학에서는 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수학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우님은 지금 수학은 한 번도 1등급이 아닌 적이 없어요? 수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실패가 없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개념 정리라고 해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안 보고 여기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백지 노트랑 똑같은 개념. 내가 내 스스로 유도하지 못한 공식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이 각각 공부를 하셨는지 영선님은 어떻게 국어 공부하셨어요? 저는 국어 과목이 가장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과목에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제자가 교과 선생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다 노트에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국어 교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옆반에 있는 교과 선생님께서 주의 깊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친구의 교과서를 빌려서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우님은? 저는
시 같은 게 있으면 다시 제가 타이핑해서 썼어요. 뭐 야간의 마을에 내리는 눈, 뭐 막수군의 그림 이런 시들이 있으면 교과서에는 또 이게 제가 또 필기한 게 또 들어 있으니까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쓰고 이것도 일종의 백지 노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고 사람마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갈리는 거는 집요하게 선생님께 여쭤야 돼요. 맨날 방과 후에 가가지고 교무실 똑똑똑 해서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러면서 이건 제 해석이 맞나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출제자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사모님이 다니는 대인고등학교는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외부 지문이 나오면 내신 대비하기 어려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대비했는지 영어 노하우 좀 얘기해 주세요. 2학년 때는 외부 지문을 끌어오셨는데 외부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과학이나 뭐 인문학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다른 외국 교수들이 쓴 글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프린트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죠. 그 대비를 어떻게 해줘? 예, 저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냥 나는 단순히 나만의 우직한 길을 걸어가겠어 하면서 직독직해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지문은 10회독 이상 10번 정도는 반복하고 읽어야 거의 외우는 수준이야. 10회독 정도 하면 웬만한 거는 딱 보면은 그냥 보이잖아요. 네. 잘 때도 이렇게 생각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면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회독해서 보다 보면 그게 등급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과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섭님은 과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출제 유형이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변형을 내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한 반복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가 여기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책을 보지도 않고 생투 내용을 전부 다 책에 옮겨서 썼습니다. 키워드 같은 것들만 한 두세 개 노트에 적어놓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여기 안에다가 썼었어요. 이렇게 출제 방법에 따라서 출제 유형에 따라서 저는 공부 방법을 다르게 했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또 각 학년마다 각 선생님마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과학 탐구의 공부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백지노트 쓰듯이 키워드만 또는 중단원, 소단원만 써놓고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써보는 형태로 암기는 거의 기본 베이스에 모고 기출이 나오는 경우는 최소한 3회독 이상 그 모고를 동일하게 다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 저는 문제 푸는 것 이외에도 선지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딱 과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잘 반복하지 않았거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선지에서 개념 문제에서 틀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 개념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지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선지 중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 두 분은 보면. 자, 우리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 내신 때는 이제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형섭님은 고1, 고2, 고3을 지나왔으니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후배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전부 다 공부에 붙잡혀서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일정 시간 정도는 공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토요일 같은 경우 제가 점심 먹을 때와 저녁 먹을 때 1시간 정도는 좀 TV를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런닝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점심 먹는 1시간 정도는 그 시간을 위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공부 4시간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하다 보면 저녁 시간에 또 TV가 보고 싶어서 4시간 정도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TV만 보자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딱 칼같이 끊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요일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밥 먹을 때만은 저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좀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는 이제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한 거를 지키는 것, 딱 칼같이 맞아요. 끊는 것이 어떠한 걸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선 인강이든 학원이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신은 학원에 의존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떻게? 또 내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 과목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그냥 내신은 아까 우리가 얘기해준 그러한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내신 등급이 나온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우님. 제가 예시죠 뭐.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고 내신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컨트롤의 문제예요. 그러한 강제적인 어떠한 장치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면 그거를 지켰기 때문에 학원의 의존도가 없고 학원이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내신의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학교별로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고 내신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신은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것을 충실하게 받아 적고 요약하고 외우고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제발 졸지 말라 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께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엔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지 전교 1등이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서 선생님께 꼭 질문을 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공부는 정석적으로 내가 스케줄 짜고 그 스케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외우고 반복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이러한 아주 모범적이고 모든 친구들이 아는 것을 다만 실천했을 뿐이에요. 얼마큼 실천을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제발 유튜브로 공부 방법 찾아보지 말고 그때 외워라 라는 얘기를 나는 꼭 하고 싶다 라는 걸로 저의 이제 의견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오늘 상호 학생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했고 서울대 선배도 만나봤는데 좀 어땠어요? 진짜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구나. 나중에 서울대 가서 꼭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봤는데 소감 어떠세요? 전교 1등 친구를 일단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었고요. 또 되게 오늘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또 한번 캠퍼스에서 그때는 선배와 후배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이면은 아마 빠른 학교는 한 주, 조금 느린 학교가 2주 정도 기말고사가 남은 시기입니다. 물론 이 정도 남으면 대부분 열심히 하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기말고사 또는 학교 내신 이러한 것들의 노하우를 좀 풀어주실 초대 손님을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번에 재학 중인 홍서희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주전형은 수시였었는데 네. 이거 좀 애매하다 싶어서 정시까지 데뷔를 했고 그 힘든 인문 서울대를 정시로 뚫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일단 내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1.14의 내신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랑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무조건 갈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정시 공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로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희선님이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인지 아니면 어떤지. 저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어쨌든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는 이미 떠나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말고사 공부밖에 없어요. 그 마인드 이미 끝났어. 저는 과거 완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정말 만회가 가능하고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는 중간고사 어느 정도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 정말 잘 보면 무조건 등급은 올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충 중간고사를 보면 우리 선생님의 시험 스타일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기말을 좀 대비하는 게 내신은 중요한데 희선님은 그런 것 좀 어떻게 파악을 좀 하신 편인지. 저는 그냥 유형 정도 딱 풀었을 때 드는 느낌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내셨구나? 뭐 지엽적으로 내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약간 수능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했었고 이게 생각보다 내신 시험지랑 교과서를 옆에 놓고 보면 혹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옆에 놓고 보면 너무 바로바로 보여요. 뭐 엄청나게 꼬아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유형 혹은 어떤 식의 문제 출제를 선호하시는구나 정도는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학교별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내신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풀어보는 형식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능도 모의고사 보듯이 모의 시험을 보는 것을
우리 학교 기출문제로 네. 풀었다. 네. 희선님은 시험이 조금 가까워졌을 때 내신 준비라는 나만의 루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데칼코마니 공부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시험 일정이 첫날에 국어, 둘째 날에 영어, 셋째 날에 수학이라면 이 전날에 국어, 이렇게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데칼코마니 딱 찍은 것처럼 공부하는 방식을 다가올수록 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그 과목을 다 마무리할 수 있고 깊게 공부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국어만 하고 수학만 하고 영어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또 다가오는 시험을 좀 더 중점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선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벼락치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극복 가능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노하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과목은 벼락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빠르게 다 외워낸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한 달을 잡고 정말 내가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잡는다면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은 강도로 다 외워내야 하지만 한 1, 2주가 남았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포인트들 위주로 빠르게 훑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 벼락치기를 할 때에는 뭐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거나 이렇게 딱 하나의 정리된 뭐 종이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거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웠었어요. 계속해서 상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암기의 기본이 저는 상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지워놓고 이게 뭐였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나중에는 그냥 보여요. 지워져 있는 부분이 글씨처럼 제 눈에 쑥 보이게 들어와. 돼요. 네. 한 번 처음엔 중요한 거 지우고 돌아와서 2회독 할 때는 또 지우고 3회독 할 때 또 지우고 그럼 한 4회독, 5회독 정도 해버리면 조사만 나와요. 가 이렇게 되면 그거를 스스로 채워볼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지우는 과정에서 상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잘 남고 암기 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외워낼 수 있는 저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사탐, 과탐의 그치 대부분의 개념, 그다음에 그 기타 과목들. 네. 이런 것들은 2주 안에 그러한 방법으로도 개념 암기는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좋은데 희선님이 한번 암기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에서 딱 이 방법으로 공부했던 프린트가 남아있어서 이제 이걸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주제들이 있잖아요. 천연두, 페스트, 황열병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주제는 제가 뭐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딱 알려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벼룩이 이제 쥐의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발생하는 질병이구나. 근데 림프샘이 커다랗고 벌겋게 붓는데요. 그리고 발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일단 주요 키워드 위주의 명사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했구나. 소비가 줄고 물가가 하락했구나. 외우기 힘든 것들은 남겨놓고 좀 외우기 쉬운 명사 형태 위주로 이렇게 먼저 지워주면 됩니다.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약간 이런 분류들 페스트, 천연두, 황열병 이런 식의 목차들 한 번 더 읽어주시면서 지우는 게 그냥 막 지운다기보다는 회독을 하면서 내가 외워야 될 것들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를 정말 많이 쓰긴 해요. 공부 안 되는데 화이트 10통 쓰면 어때? 그런 다음에 이제 2회독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쥐의 몸을 이렇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워놓은 걸 기억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놓는다거나 귀찮으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치만 이걸 이제 내려놓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벼룩이 쥐의 몸에 있다가 이번에는 인간에게 옮겨와 발생하는 질병이구나. 증상은 림프샘이 커다랗고 빨갛게 붓는다.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상기를 하다가 더 중요한 거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가 감소하는지까지 제가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중요한 거는 상기시키고 덜 중요한 것도 외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연도까지도 지우는 연도까지도 지워요? 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정말 벼락치기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회독을 마치고 3회독 정도 되면 이제 이것까지 지워주는 거예요. 아, 패스트 지워주고 패스트가 균을 가지고 있는 커다랗고 벌겋게 붓는다. 뭐 붓는다까지도 좀 지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회독에는 우리가 남겨놨던 것들을 지워주는데 뭐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라던가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이 페이지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제어가 될 수 있는 것들까지 한번 지워주셔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본다면 이 페이지 전체 하나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네, 이런 식의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요.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와 정해주신 교재 이외에 거의 나오지 않는 학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다. 와, 그래도 대단하다. 사실 시간이 많을 때는 저도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줄쳐가면서 8회독에서 10회독까지를 했었지만 이렇게 프린트가 딱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외워내야 할 때는 화이트로 하는 게 직방이더라고요. 직방,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받아야겠다. 그럼 학교 수업을 항상 꼭 들어야 돼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1회독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시험 범위가 만약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다. 이거라면 뭐 벼락치기를 해서 내가 빠르게 중요한 것만 체크하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중요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요만큼 시험 범위를 주셨으면 이거 다 중요한 거거든요. 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뭐 구석에 있는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문제 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이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중요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같은 강도로 뭐 회독을 하실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3월이 와서 신학기예요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빠르면 3, 4일 후에 어떤 친구들은 조금 늦으면 10일 후쯤에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히 우리 유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교 1등을 1학년 때부터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현역 고3 친구의 특징이라던가 노하우를 쪽짝 뽑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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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성남고등학교 3학년 이과 전교 1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지망하고 있는 김혜찬이라고 합니다. 시험 얼마 남았어요? 촬영이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되게 출연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고민을 조금 해봤지만 그래도 저의 노하우를 받고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조금 더 보람차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성적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성적 혹시 기억해요?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 1.16 그리고 1학년 2학기 1.48 2학년 1학기 1.31 2학년 2학기 1.26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1학년 2학기 때 1.48이 나왔어요? 기술과정 과목에서 미끄러져가지고 5등급을 맞아버려요. 기가가? 네. 그래서 항상 전교 1등을 한 건가요, 이게? 1학년 1학기는 전교 1등이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과하고 문과반이 나눠지게 되고 이제 성적 산출도 탐구 과목 때문에 달라지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과 내에서는 계속 1등을 유지했었어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엄청 못 봤어요. 수학이 사실 막 4등급?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못 봤는데 중학교 때 공부하던 거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중간고사가 4가 나왔는데 이걸 기말해서 엎어가지고 1.16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야, 이거 오늘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혜찬 학생의 시험 기간 셀프캠을 통해서 내신 공부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 41분 기상에 걸려있고요. 그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아침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밥을 항상 먹어요? 네, 아침밥은 꼭 먹고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6시 40분에서 7시 사이 그 정도에 기상하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은 혹시 어떤지 물어봐도 돼요? 공부가 되는 양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6시간 취침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시에서 1시 그 사이에는 꼭 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은 8시 정각입니다. 학교는 이제 8시 반까지 이제 등교하는 거가 원칙인데 보통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분 정도 예열도 하고 스케줄 확인도 하고 좀 여유를 갖고 수업에 들어가야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4분. 아침에는 뭐 국어를 해도 좋고 수학을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정보량이 조금 있거나 추론을 할 수 있을 만한 계열의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전형적인 학생들이야. 근데 저렇게 뒤에서 시끄러우면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혜찬이는 별로 안 그래 보여. 좀 평온해 보이거든? 이미 통달한 건가요? 통달한 것도 있고 제가 어떤 마인드는 이렇게 시끄러울 때 공부를 하면은 집중력이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느낌? 난 이렇게 승화시키는 친구는 또 오랜만이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시끄러워. 그게 맞아. 근데 내가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운다면 환경과 관련하지 않고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겠나라는 생각을 한 건데 되게 긍정적인 애. 그러면 보통 아침 자습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요? 시간표 같은 거 확인하고 오늘 수행 평가가 있나? 몇 교시에 있나? 확인해서 그거 준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수업에 어떤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그 진도가 어렵다 하면은 교과서를 읽어서 예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를 조금 깨우면서 예열이라고 하죠. 예열을 해야 되니까 고차원적인 그런 추론 문제들 아니면은 어떤 정보량이 있는 독서 지문들 이런 거 풀면서 머리를 이제 풀어주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수업 시간을 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데 한번 볼게요. 펭수랑 수학할 차례 아닌가요? 빈칸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1로 확률이 같은데 n의 값이 여기서 9고 여기서는 n의 값이 36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이다 밥! 점심시간이야! 오늘 순대국밥이라며. 저건 뭐야? 저 약과였어요. 점심을 먹고 30분의 수업 시작이기 때문에 예비 좀 쉴 때까지 스트레스 푸는 경우로 학교를 쳐보도록. 엄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찍지 말래요. 어떤 한 사례를 떠올리는데 그 세수대야에 누구의 얼굴이 비쳤을까? 일단 견이라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 근데 아까 보니까 수학을 나와서 많이 풀고 선생님하고 호흡을 많이 하던데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네, 수업 시간은 되도록이면 모든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낮은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제가 긍정적으로 조금 수업 분위기도 띄우려고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너무 다운되지 않게 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아서 조금 그렇게 하는 편이다. 네. 혜찬 학생은 좀 과목별 공부 노하우가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기 읽고 그냥 문제집 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학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보통의 친구들이 이거랑 연결돼서 이 작품이 나오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요.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내 능력이 키워지기도 하는 거고 그게 정말 예측이 들어맞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다. 네. 자, 그러면 영어는? 영어는 사실 이게 내신 영어는 많은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기보다는 그 내신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그 이해도를 쌓아놓고 이게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따로 빼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따로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따로 빼려면 다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는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 내신 그런 준비 기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내신 기간에 활용하는 것도 약간 중요하거든요. 비내신 기간에도 사실 내신 말고도 모의고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신 기간 그런 4주 전에 들어갔을 때 요거의 정도를 조금 더 키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사실 비내신 기간 안 하면은 사실 점수 나오기가 힘들죠. 보통 전교 1등 친구들은 내신 기간, 비내신 기간이 없어요.
그냥 그 주에 공부한 건 그 주 내로 웬만하면 커버하고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 그래서 4주 전, 3주 전이 되면 이미 내가 외워야 될 것, 봐야 될 것, 강조할 거는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는 고1, 고2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매일 일정량을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모의고사와 내신을 병행할 수도 없고 내신이 잘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국어 영어가 아니라 수학. 그리고 특히나 더 이과끼리만 경쟁하는 원과목들 2학년 때 이거 버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량인데, 과학 탐구 같은 경우 개념을 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개념과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들. 그래서 개념서만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진 않고 개념서와 그에 따른 문제서, 어떤 심화서, 요거를 내가 이 개념을 보고 같이 심화 문제를 보고, 그래서 요 심화 문제에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시험 4주 전, 3주 전까지 끝내놔야 돼요. 그치. 잘 하기 위해서. 결국은 3주 전, 4주 전에 다 해놓은 후에 3, 4주를 맞이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시험 준비 기간에 들어가서는 정말 많은 양의 그런 문제를 풀고 이 개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하면 다시 또 외우고. 수학 같은 경우 이제 학원에 많이 의존을 해요,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그러니까 나는 따로 수학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학원 숙제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 전에 들어가서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가 내신에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활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뭐 5회독 정도 이렇게 회독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의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 머릿속에 요런 개념, 요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활용될 수 있고 요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가 그 기준이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신 공부를 하는 혜찬이의 패턴을 보면 모의고사도 같이 잡을 수 있을 만큼 대치나 목통에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도 혜찬이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용모 어떻게 나왔어요? 국어 1등급 나왔고 수학은 2등급, 1등급 그 사이 점수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영어 1등급 나왔고 이제 물리학원 1등급, 생명과학원이 이제 2등급. 정시 파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전교 1등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나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보면 납득이가. 아니 어머님은 이런 아들을 어떻게 낳은 거야? 진짜. 자, 근데 이게 이제 직전이에요. 이 영상을 볼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 3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이 영상을 볼 거라서 미리 좀 부탁을 했죠. 3일 전에 어떠한 루틴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는지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시험 기간 임박해서 하는 공부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완료했고요. 학교만 가면 힘이 넘치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못 버틸 것 같으면 약으로라도 버텨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저는 아침이니까 이제 미적분을 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거의 이제 다가오기 직전에는 이제 약의 힘을 빌리죠. 네, 맞아요. 주로 먹는 약이 뭐예요? 구론산 있잖아요. 자연강연제인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치, 바카스 맛 나잖아.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몸에 힘이 나요. 진짜로. 너무 이제 마지막에 텐션이 떨어질 때는 약간 약의 힘을 빌려서 인위적으로 텐션을 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잘 갖고 있는 것도 좋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 12시 50분입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왔고 낭시를 하고 점심 자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3일 전쯤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치, 내가 외웠는데 까먹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기. 네. 자꾸 옆에 있는 한자가 자꾸 저 눈에 들어와요. 아, 네. 학교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4시 반을 딱 넘어가고 있고 오늘은 학원이 없는 날이라서 바로 이제 나머지 자습을 하러 스터디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의 시험 전날에는 해당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시겠죠. 그럼 시험 3일 전 하고 2일 전 그쯤까지는 사실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3일 전의 과정에서는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압축을 시켜서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선생님의 필기와 선생님의 수업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공부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딱 1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집에 갈 때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와질수록 시험에 대한 예측을 조금 많이 하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만약 시험이 쉽게 나오면 몇 분 만에 객관식을 뚫어내고 얼마를 서술형에 쏟을 건지,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검토를 몇 번을 할 것인지라는 시나리오를 한 시험지마다 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상까지 하는구나. 네. 시험의 난이도, 어떤 시험의 시나리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장은 쉬웠어? 아 그럼 이거를 5분 만에 뚫어내자. 이런 생각을 딱 시험장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놓는 막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가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노하우 같아. 지금부터 보는 모든 시험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요번에 우리가 수학 기말고사가 어느 파트야. 맞아요. 원래 어렵기로는 1-2가 어려운데 1-1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맞아요. 그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1-2가 쉽고 1-1이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맞아요. 거잖아. 딱 그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난 이런 걸 또 하는 애도 처음 봤는데 나 진짜 처음 봤거든요. 같이 해놨어요? 진짜요. 진짜 처음이야. 이거는 처음이야. 이게 정말 도움이 돼요. 진짜. 너 뭐야? 도대체? 진짜 도움이 그렇게 해? 자, 이제 궁금한 게 해찬 학생은 주말을 좀 어떻게 보내는지 시험 기간 때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저거 진짜 생 리얼이다. 진짜요.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주말이고 제 공부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순공 시간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건데 이번에도 편의점에서 대충 때울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확인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9시 29분, 순공 10시간째 정도인 것 같아, 그지? 네. 10시간 42분, 순공 시간이. 네. 저거 13시간 각은 달리겠는데? 그렇죠. 그치? 초과 공부를 약간 했을 겁니다. 그치. 네, 오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진이 빠지네요. 하루 풀 자습은 이게 저도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시간에 집중해야죠. 근데 이런 과정을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버티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집으로 가고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시험 3일 직전이니까 밥도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때우고 최대한 자기 공부 시간을 늘리는 패턴. 네. 이렇게 수업도 안 듣고 자기 시간을 풀로 하면 보통 한 14시간 네. 정도까지는 좀 나오는데 그 시간을 거의 다 쓰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걸 평상시에 하진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아니고. 밥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호화스러워지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이 선배는 그냥 항상 일상 주말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밥 좀 여유롭게 먹고 시험 임박해서는 그 시간도 줄여서 한 14시간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 제가 쭉 해찬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자기만의 좀 사교육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있는 편인가요? 우선은 그런 학원 같은 거 알아볼 때 제가 다 찾아보고 학원 같은 것도 제가 다 단과학원 찾아보고 이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에 맞는 그런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나머지 과탐은 어떻게 해요? 자습이 베이스긴 한데 인강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리는 김성재 선생님. 그럼 수학 인강 들어요? 네, 듣고 있어요. 누구 듣고 들어요? 그 대성마이맥 정상모 선생님이라고. 사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강도 듣고 인강도 활용을 해. 다만 그 기준이 무조건 다닌다? 우리 학교 애들은 여길 다니니 여기를 다녀야 한다?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다니거나 인강을 듣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거. 그 측면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거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커버 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면 뭐든지 이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분들이 모두 다 기말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해찬이에게 오래 노력한 만큼 행운이 있길 정말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법 컨텐츠에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 3학번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태블릿 공부법 컨텐츠에 출연했던 이제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된 14학번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번에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부산국제고를 나왔습니다. 국제고... 저는 범접도 할 수 없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20살 동갑이에요. 수학교육과 다니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오셨고 현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말을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좋아. 나도 좋아. 네, 영광입니다. 연예인이랑. 연예인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의 생기부 차이점이 어떨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생기부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고1서부터 좀 수학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좀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채웠었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약간 진로보다는 학문적인 관심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간 케이스인데 경제랑 지리 공부를 둘 다 가져가게 되다가 두 개를 합친 게 경제 지리학이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지라는 생각에 자율전공학부를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일반고고 특목고 국제고잖아. 그래서 일반고랑 특목고랑 굉장히 뭔가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 특목고랑 일반고의 차이를 제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판을 잘 깔아준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학술 분야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열어주는 학술제나 글로벌 포럼이나 이런 걸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활동 같은 거에 있어서도 창업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판을 깔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거를 받아먹는 거는 학생 개인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또 가서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그러면 판을 좀 어떤 방식으로 받아먹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 뭐 논문 서칭을 할 때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갖다 줄 수 있다거나 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는 우리한테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거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얻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그러면은 내 생기부 봤을 때는 혹시 궁금한 거 있니? 다른 거는? 아니, 나는 네 생기부에서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교과 등급에 다른 숫자가 없어. 다 그냥 1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기 2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또 일반고라서 또 내신을 따기 용이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내신 성적이 학기별로는 어떻게 나온 거야? 1학년 1학기 때 1.13, 2학기 때 1.12, 2학년 1학기 때 1.0 이래가지고 전교과 합치면 한 1.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거의 샤프심 수준인데 당연히 전교 1등. 그렇긴 하지요. 전교 1등인데 수연이 성적도 봤을 때 지금 너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는 1.4 정도가 나왔고 1.3, 1.4 이렇게 봤다가 2학년 2학기에 1.8, 3학년 1학기에 굉장히 아쉬운 숫자로 2.2 정도가 나와서 결국에는 1.67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 근데 특목고에서 1.17면 뭐 압도적인 일이 아닌가? 압도적이진 않았고 한 명의 라이벌이 있었지만 졸업 성적은 1등을 했지. 1등하면 됐죠 뭐. 자사고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은 도대체 표준 편차가 몇이 나오길래 막 한 자릿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과학 탐구 실험 6.4 이거 뭐죠? 표준 편차가 6.4요? 우리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뭐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과목은 문과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쉽게 내주셨고, 근데 이제 진또배기로 어려웠던 거는 통합사회 같은 과목들 보면은 표준 편차가 14, 13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도 엄청 심하고 다들 이제 통합사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을 다 풀어오고 마더텅을 풀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좀 심했던 기억이 있지. 지금 뒤에 봐도 2학년 것도 마찬가지로 막 12.9, 뭐 수학원 15.4 막 이래. 근데 저희는 표준 편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표준 편차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반고 표준 편차. 나는 사실 다른 학교 표준 편차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주요 과목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표준 편차가 뭐 25에 뭐 다른 기타 과목들이야 뭐 10 몇 점대가 좀 살짝 있긴 있는데 특목고는 누가 덜 틀리느냐 싸움이 있느냐 하면은 일반고는 누가 안 틀리느냐. 누가 완벽해지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 그만큼 또 장단점이 있죠. 일반고는 그만큼 문제가 쉽고 근데 또 특목고는 그만큼 문제가 꽤 어려우니까. 근데 수연아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국제계열 교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 미시경제학,
대학부터 해서 인문지리, 영어 작문과 토론 뭐 과목명만 봤을 땐 도대체 뭘 배우는 학문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그냥 해줄래? 국제 계열 교과가 이름은 일단은 거창하긴 한데 전국에 국제고가 몇 개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따로 배우도록 된 교과가 국제 계열 교과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국제고에서는 수능이나 결국엔 입시에 대한 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인문지리라는 과목으로 연결이 되고 뭔가 윤사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서양 철학의 이해라던가 이런 과목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 사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 과목 시수가 엄청 많고 과학이나 수학이 좀 적었거든. 그래서 사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지리를 듣는다고 하면 4시간 중에서 2시간은 그냥 이제 세계지리 관련된 수능특강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아예 수행평가에 몰아서 쓰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지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좀 더 어려운 올림피아드 내용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뭐 지리에 관련된 보고서를 좀 적성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런 걸 해서 좀 융합적인 과목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볼 건데 그러면 수연아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제일 수행평가에서 열심히 했던 거 영어는 진짜 갈아 넣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수행평가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리연구 방문론이라고 2학년 2학기 지리 과목을 들은 게 있거든. 그때 내가 했던 주제가 세종특별시라는 행정도시가 있잖아. 그 도시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해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야? 행정도시라는 사례가?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세종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 근데 이거를 쓰면서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난 자부할 수 있거든.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뒤져봐도 이런 걸 똑같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정말 혼자서 이제 모든 연구기관 다 찾아보고 막 계속 밤새 가면서 공무원님들께서 쓰신 어떤 자료들 이런 거 읽어보고 했는데 이제 이 활동을 마치고 나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활동을 기점으로 그 다음 학기에 한 국제경제에서도 어떤 지리 관련된 활동을 넣는다거나 어떤 도시나 클러스터에 관련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내 관심사의 중간 지점이 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러고 쓱 보니까 너도 나만큼이나 진짜 영혼을 갈아서 밤을 새가며 카페인의 도움을 받고 했을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열심히 했던 활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제가 레스비를 마셔가면서 수학까지 탐구 보고서를 썼었죠. 그때 44페이지인가 A4 용지로 나왔었는데 읽기도 힘들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해준 거랑 좀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지리 세특을 보면 세계 각 나라의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보는 내용을 가지고 세계지리 세특에다가 넣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그때쯤 영혼을 조금 갈아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방향이 뭔가 좀 바뀌어 나가야 하고 뭔가 바뀔 점만 있고 좋은 점은 없고 살치 조금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괜찮은데? 싶은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 결국엔 수시라는 게 이 생기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라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장을 하면은 그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생기부를 좀 꾸며내가지고 더 뭔가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게 난 중요하거든. 맞아. 우린 둘 다 멋진 사람인가?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생기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혹시 세특이 좀 써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세요. 그래서 난 진짜 이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걸 보여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제가 탐구를 했냐면요. 저 진짜 밤새 가면서 이거 자료 준비하고요. 라고 좀 감정을 자극하면서 가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일단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수시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생기부 때문에 고생을 하실 건데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버티시고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정시를 생각하시고 그게 좀 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하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둘이서 저희 생기부 팁을 좀 상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생기부를 채우는 그 작업에도 저희가 드리는 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의대생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의대 민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계열 합격생과 함께 의학 계열 학종 준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일반고에서 메디컬 생기부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혜원이고 올해로 21살이고 이제 영천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 나이는 20살이고 고등학교는 대구에 있는 상원고등학교 나왔어요. 2학번이면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일반고를 나왔고 이제 지훈 후배님도 일반고를 나왔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대체적으로 일반고가 그렇듯이 좀 열심히 하는 학생과 좀 아닌 학생들의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반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학교에서 의대를 보낸 경험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혼자서 뭔가 입시를 많이 준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도 부족했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또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이 3명인 과목도 있고 과탐은 특히 1등급 1명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후배님은 왜 한의대를 지망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도 되게 잘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문과에서 갈 수 있는 메디컬로 한의대를 먼저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한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적성도 잘 맞을 것 같아서 1학년 말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기부를 꾸려나갔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왜 의대를 희망하셨나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약간 생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약간 생명공학 쪽 연구원이나 이제 의사랑 그런 두 직업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보니까 좀 더 성적이 좀 잘 나오고 하니까 의대에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점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연구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좀 더 의사란 직업에 더 직결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의대로 진학하길 희망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생기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일반고에서 메디컬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기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과탐 이런 게 굉장히 의학이랑 연결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저는 이제 통합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한문, 일본어, 한국사 이런 것까지 다 의학이랑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꾸려나가셨나요? 저는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배님처럼 하나의 키워드나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문이과 융합형 인재다라는 컨셉을 잡았고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한의사가 아니라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는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과학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것 같아요. 또 생기부에서 1학년 때는 한의대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었다면 2학년 때는 한의사라는 확고한 진로를 잡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라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빌드업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훈 후배님이 뭔가 영혼을 갈아서 했던 탐구나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융합형 인재이자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라는 컨셉을 잡고 탐구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보건시간 세특에 보면 순화요법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창의융합과제 연구시간이라는 과목에서 세특의 첫 줄에 보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순화요법에 대해라고 시작을 해서 전 학년에 조사했던 내용을 받아오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춘화요법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자료와 또 2학년 때 제가 춘화요법에 대해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생기부에는 제가 2학년 때 한 활동에 대해서 적혀있고 그다음에 3학년 세특에서도 2학년 때 공부한 춘화요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속성과 연계성,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은 3년 동안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가장 힘들었던 활동 그런 게 있으실까요? 컨셉을 잡는 게 암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와 암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생기부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융합시켜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 있는데 그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진행했는데 생명과학 원 세특을 보면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암 발생 연구 과정에서 이제 진로와 직업 시간에 다룬 자궁경부암의 주목
접목하여 발병의 주 원인 중 HPV가 있음을 확인함. 신화습을 통해 DNA만 빠져나와 자궁 상피세포의 핵의 염색체로 삽입해 성공하면 악성 종양이 됨을 이해함. 이렇게 기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자궁 경부암 접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연결시켜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제안서를 보건소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이런 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숙제 기간에도 이런 걸 좀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에 맞게 알면서 실천으로 확장되고 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세트에 걸쳐서 좀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뼈와 영혼을 갈아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님이 문과를 선택하셨는데 한의대를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 쪽 과탐 과목이 없는데 사탐 과목에서 그렇게 역량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나요? 과탐을 들으면 됐지만 사실 과탐을 들으면 이게 내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2학년, 3학년 때 과학 탐구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는 활동을 했고요. 사탐에서도 과학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 세특을 담거나 아니면 한의학 쪽으로 좀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시던데 내신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막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저는 꼭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쪼개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었어야 했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저희 학교 전교생 수가 적어서 과목 개설수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의 약간 한계를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이 되지 않은 과목에 관련해서도 책을 읽고 또 개설된 과목에서도 좀 더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읽은 책들이 많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주제를 잡을 때 이렇게 어디서 탐구 주제를 따와야 할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관련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냥 미적분 키워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의 목차를 다 읽어봐서 이거 좀 흥미롭다 싶으면은 이제 좀 이 탐구를 심화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읽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많은 독서 기록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바로 약침이나 춘화요법 같은 것들이 다 책에서 따온 주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되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과별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1.44로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1.56, 2학년 1학기 때는 1.27, 2학년 2학기 때는 1.18, 3학년 1학기 때는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상향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혹시 내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전 학기 내신이 다 1등급이어서 이제 1.00이고 은미체나 이런 진로 과목 같은 것도 다 A를 받아서 거의 만점입니다. 와 1.0은 진짜 처음 봐서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배님은 종합해서 다 1.0이신데 내신을 준비하면서 뭐 특별한 마인드나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서 의대를 거의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1.0을 받아야 의대를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시험마다 약간 목숨 걸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탐구 활동이랑 같이 이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셨나요? 저는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좀 기간을 넉넉히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신 대비할 때 한 5주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었고 내신이 물론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은 것도 있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만큼 이제 시험 기간에도 학교의 여러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해야 돼서 뭔가 그 시험 기간 중에서도 시험 공부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신 기간을 5주 정도로 잡고 공부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 1.0을 지키시는 게 어려웠을 텐데 뭐 어떤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고의 내신은 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서 이거를 많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계속 해독을 돌리고 뭐 문제집도 한 과목당 뭐 8권씩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1.0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신 대비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좀 못하는 과목이나 조금 어려운 과목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과목이랑 한국사 과목이 좀 많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는 내신 기간을 4주 잡았었거든요. 이제 그 외의 기간에 계속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은 이제 수학은 계속 감을 잃지 않은 정도로만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감을 잡았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그 4주 내신 기간 동안에 계속 해독을 하고 또 저는
저는 저만의 공부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소제목을 약간 키워드로 적고 또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서 단어로 막 빽빽하게 적어놓은 시험 범위를 집약한 A4 용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시험 기간 동안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이동할 때도 보고 이러면서 거의 통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이 생기부를 준비할 때 또 따로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일반고면은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막 특목고처럼 심화된 실험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실험에서도 가장 심화된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내가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추가 다른 조사를 해서 다른 과목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내 생기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특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긴 하지만 내가 직접 내 생기부가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직접 써보는 활동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제 심화탐구 보고서나 이런 걸 제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짧게 세특에 들어가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써본 제 세특을 이렇게 써서 선생님께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세특을 정말 열정적으로 써주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말을 내 생기부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꼭 내가 어떻게 넣고 싶은지를 선생님께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생기부를 한번 써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께 한번 어필하고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기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의 생기부를 상세하게 풀어보면서 여러 꿀팁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오늘 이 방송이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